비명이 채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전에 사위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되었다. 거칠게 긁힌 손톱 밑으로 우물벽의 이끼가 진득하게 배어나왔으나 이미 몸은 거부할 수 없는 중력에 이끌려 차가운 심연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풍덩하는 둔탁한 파동과 함께 사방에서 압도적인 냉기가 엄습해왔으며 민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둥근 달빛조차 아스라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비릿한 물 냄새는 숨망울을 조여왔고 겹겹이 입은 비단 치마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되어 그녀의 가냘픈 발목을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 찰나의 순간 우물 아가리에 걸쳐져 달빛을 등지고 있던 춘섬의 비릿한 미소가 민씨 부인의 흐릿해지는 정신 속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마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지요. 광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련한 여인으로 남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춘섬의 그 낮고 서늘한 음성이 우물 안을 울리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민씨의 의식을 조롱하듯 따라 내려왔다.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의식은 오히려 기묘하리만치 선명해지며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은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문 사대부가의 정실 부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던 민씨 부인의 삶이 무너진 것은 천안 기생 출신의 첩춘섬이 집안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였다. 춘섬은 교태 섞인 웃음 뒤에 독사를 품은 여인이었으며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민씨 부인을 몰아내고 안방마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간질로 시작되었으나 춘섬의 계략은 점차 대담하고 치밀해져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한 구렁텅이로 민씨를 밀어넣었다. 나리마님께서 또 밤새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시며 기괴한 춤을 추셨다 합니다. 가솔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춘섬은 대감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민씨를 광인으로 몰아세웠고 민씨가 마시는 찬물에 남몰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초 가루를 타넣었다. 독초의 기운은 서서히 민씨 부인의 이성을 갉아먹었고 멀쩡하던 정신이 일순간 아득해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횡설수설하거나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남편인 김대감은 처음에는 부인을 믿으려 애썼으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민씨의 기행과 춘섬의 정교한 연출 앞에 결국 마음을 돌리고 말았다. 부인 어찌하여 그리도 망가졌단 말이오. 명문가의 법도를 지켜야 할 리가 이토록 흉측한 소문을 만들어내니 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려. 김대감의 차가운 외면은 민씨에게 그 어떤 신체적 고문보다도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으며 그녀의 안방은 어느새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민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혀는 굳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럴수록 춘섬은 더욱 가증스럽게 부인을 보살피는 척하며 가솔들의 눈을 속여나갔다. 우물 바닥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었으며 민씨 부인의 손가락 끝은 차가운 돌벽을 긁어대느라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수면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 쳤으나 머리 위에서 덮인 우물 뚜껑의 육중한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춘섬은 민씨를 이 깊고 어두운 고우물로 유인하기 위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유품을 찾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민씨는 그 말에 홀린 듯 한밤중에 후원을 찾았던 것이다. 마님 어머니의 놀이개가 여기 있습니다. 우물가에 떨어져 있으니 가까이 와서 보시지요. 춘섬의 그 달콤한 유혹은 죽음의 덫이었으며 민씨가 허리를 숙이는 찰나등 뒤에서 느껴진 강력한 힘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어 가자 민씨 부인의 가슴은 터질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찼고 코와 입으로 사정없이 밀려드는 물은 그녀의 생명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눈을 뜨려 해도 소금기 섞인 듯한 우물물의 따가움의 시야는 온통 뿌옇게 흐려졌으며 오직 위쪽에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가느다란 달빛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하지만 그 끈조차도 춘섬이 덮어버린 우물 뚜껑 너머로 사라져가자 민씨 부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만약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저 간악한 년의 목을 죄고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억울함과 원한이 뒤섞인 감정은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도 뜨겁게 타올랐으나 서서히 힘이 빠지는 팔다리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정적이 감도는 후원 우물가에는 방금까지 벌어졌던 참혹한 사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밤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흔들고 있었다. 춘섬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친 뒤 일부러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안색을 창백하게 꾸며 안채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마님께서 결국 우물에 몸을 던지셨다. 마님 그녀의 가식적인 비명이 고요한 사대부가의 밤을 찢어 놓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종들과 대감은 혼비백산하여 후원으로 몰려 나왔다. 춘섬은 우물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사람이 주인을 잃은 듯한 연기를 펼쳤고 그 가증스러운 눈물 뒤에는 승리자의 번뜩이는 안광이 숨겨져 있었다. 김대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닫힌 우물뚜껑을 바라보았으며 춘섬이 미리 준비해둔 민씨 부인의 신 한 짝이 우물가에 정연하게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결국 그리도 가고 싶었단 말이오. 미치광이 소리를 듣느니 죽음을 택한 것이오. 대감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원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고 춘섬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감의 품에 안겨 가냘프게 몸을 떨었다. 날이 제가 마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증이 도저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제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춘섬의 말 한마디는 민씨 부인의 죽음을 자결로 확정짓는 차기가 되었고 그렇게 진실은 차가운 우물 바닥과 함께 봉인되는 듯 보였다. 우물 속 민씨 부인의 신형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은 채 위쪽을 향해 부릅떠져 있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허파를 채운 것은 물이 아니라 차디찬 원한이었으며 그 원한은 육신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영혼에 깊게 각인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붙들었다. 수면 위에서 들려오는 춘섬의 거짓 울음소리와 남편의 무심한 탄식은 죽은 민씨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박혔고 그녀의 손톱 끝에 맺힌 핏방울은 우물물을 검붉게 물들이며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것은 한 여인의 비참한 종말인 동시에 핏빛 복수를 예고하는 전주곡이기도 했다. 집안의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믿는 춘섬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고우물 바닥에서는 원혼의 서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후원의 고우물은 이제 죽음의 장소가 되어 누구도 접근하기 꺼려하는 금기가 되었고 춘섬은 계획대로 민씨 부인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씨 부인이 쓰던 가구와 옷가지를 모두 불태우며 흔적을 지우려 애썼으나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 끝에는 우물의 이끼 냄새와 비릿한 물 비린내가 섞여 있는 듯했다. 가솔들은 밤마다 우물 근처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으나 춘섬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진실은 물밑에서 썩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민씨 부인의 억울한 죽음은 이 거대한 가문을 통째로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되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민씨 부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광증에 의한 자결로 처리되던 그날 밤 마을 밖에서는 한 선비가 의문스러운 서찰을 들고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민씨 부인의 충직한 몸종이었던 점례의 오라비로 평소 마님의 온화한 성품을 잘 알기에 이번 죽음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춘섬의 감시를 피해 점례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마님의 피 묻은 손수건 한 조각이 그의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렇게 사건은 겉으로는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구르기 시작했다. 춘섬의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은 원혼의 눈은 이제 막 번쩍 뜨인 참이었다. 춘섬의 붉은 치마자락이 안방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서리빨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씨 부인이 평소 아끼던 자개장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춘섬은 주인의 온기가 미쳐 가시지도 않은 비단 옷들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쓸어내렸다. 죽은 자의 물건이라 하여 버릴 까닭이 무엇이더냐. 어차피 이 집안의 모든 것은 이제 내 차지인 것을. 그녀의 요염한 붉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비웃음은 안방의 정적을 찢었고 값비싼 비단 자락을 제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교태를 부리는 모습은 탐욕의 눈먼 한 마리 야차와도 같았다. 방 안을 감돌던 민씨 부인의 은은한 난초 향기는 춘섬이 짙게 뿌린 사약 냄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가솔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마당에 엎드려 새로운 안방마님의 서슬퍼런 위세를 견뎌야만 했다. 춘섬은 매서운 눈초리로 종들을 굽어보며 날카로운 회초리로 섬도를 내리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행여라도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죽은 귀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가 있다면 그 혓바닥을 뽑아 개미끼로 던져줄 터이니 그리 알라. 그 도끼 서린 목소리에 나이든 찬모조차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물가에서 벌어진 참혹한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권력과 폭력 앞에 굴복한 이들은 철저히 침묵의 동조자가 되어 춘섬의 악행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민씨 부인의 곁을 수족처럼 지켰던 몸종 점례에게 춘섬의 안채 장악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춘섬은 점례를 가만두지 않고 매일같이 트집을 잡아 매질을 가했으며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례의 등과 종아리에는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느냐. 죽은 주인을 따라 우물 밑으로 처박히고 싶은 개로구나. 춘섬은 점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독하게 저주를 퍼부었고 점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삼키며 모진 수모를 견뎌냈다. 핏방울이 흙바닥을 적시는 순간에도 점례의 머릿속에는 억울하게 눈을 감은 마님의 원통한 얼굴만이 맴돌았다. 사실 춘섬의 권력 장악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배후에서 암약하던 탐욕스러운 무리들과의 결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을의 부패한 이방과 결탁한 춘섬은 김대감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거짓 증언을 꾸며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방 어른 마님께서 광증으로 자결하셨다는 사실을 관아의 기록에 확실히 남겨주신다면 이 은화들은 모두 어른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춘섬이 건넨 묵직한 주머니를 받아든 이방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은 관아의 서류 한 장으로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들마저 은가루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는 썩어빠진 현실이었다. 민씨 부인이 살아생전 겪어야 했던 고립무원의 처절함은 오직 침묵하는 담벼락만이 알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춘섬은 사람을 매수하여 부인의 식사에 아주 적은 양의 환각제를 지속적으로 섞어 넣었고 그 약기운이 퍼질 때마다 부인은 환청과 환각에 시달려야 했다. 보시오 대감, 마님께서 또 저리 허공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계시니 집안에 흉사가 생길까 두렵사옵니다. 춘섬은 교묘하게 김대감을 부인 처소로 이끌어 광증에 시달리는 부인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시켰고 대감의 마음에 싹트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철저하게 짓밟아버렸다. 부인은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결백을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김대감은 명문가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자였기에
부인의 기행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고 여겨 점차 그녀를 별당에 감금하다시피 했다. 내 가문의 저런 미치광이를 안방마님으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누구도 별당에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대감의 언명은 춘섬에게 합법적인 권력을 쥐어준 격이 되었고 그때부터 별당은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밤이 깊어지면 별당 쪽에서 애끓는 통곡 소리가 새어 나오곤 했으나 가솔들은 귀를 틀어막고 모른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대감의 무관심은 춘섬의 악행에 날개를 달아준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춘섬은 단순히 부인을 가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인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밤마다 괴기스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다. 죽은 동물의 피를 묻힌 천조각을 창호지 틈으로 밀어넣거나 괴상한 짐승 울음소리를 내어 쇠약해태진 부인의 공포심을 극대화시켰다. 마님 밖에서 귀신들이 마님을 잡으러 왔나 봅니다. 어서 제 뒤로 숨으시지요. 춘섬은 낮에는 다정한 위로자로 밤에는 무자비한 고문관으로 돌변하여 이중적인 태도로 부인의 이성을 철저히 조롱하고 짓밟았다. 공포에 질린 부인이 바들바들 떨며 춘섬의 치맛자락을 부여잡을 때마다 춘섬의 입가에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다. 점례는 부인의 곁을 지키려 발버둥 쳤으나 춘섬은 건장한 사내종들을 시켜 점례를 창고에 가두고 굶기며 부인과의 접촉을 원천봉쇄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허기에 시달리면서도 점례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별당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다. 천지신명님, 부디 우리 마님을 저 악독한 요괴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마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점례의 쉰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다 흩어졌고 그녀가 갇혀있는 동안 춘섬의 마수는 결국 우물가라는 최악의 참극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점례는 자신이 곁을 지키지 못해 마님이 돌아가셨다는 뼈저린 죄책감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춘섬은 안채를 장악한 후 씀씀이가 헤퍼져 매일같이 화려한 비단옷을 짓고 값비싼 산해진미로 상을 차리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방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생들을 불러들여 질펀한 연회가 열렸고 그 요란한 장구 소리와 노랫가락은 죽은 자를 애도해야 할 집안의 분위기를 처참하게 망가뜨렸다. 이 좋은 날 어찌 그리 죽상을 하고 있느냐. 술을 따르지 않고 뭣들 하는 게야. 춘섬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종들을 윽박질렀고 가솔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요부가 내미는 술잔에 술을 채워야 했다. 억울한 원운이 잠든 후원. 우물가의 차가운 공기와 안채의 흥청망청한 열기는 기괴한 대비를 이루며 집안을 뒤덮었다. 어느 비오는 밤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는 틈을 타 점례는 남몰래 별당 뒤편에 숨겨두었던 마님의 유품 몇 가지를 수습하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비에 젖은 치맛자락이 다리에 휘감겨 거추장스러웠지만 들키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는 공포의 심장은 귓가에서 터질 듯 세차게 고동쳤다. 마님 비록 억울하게 가셨으나 제가 반드시 이 물건들을 지켜내어 진실을 밝힐 증거로 삼겠사옵니다. 점례가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을 파헤쳐 조그만 목함을 꺼내는 순간 등 뒤에서 번뜩이는 번개 불빛과 함께 섬뜩한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덮쳐왔다. 숨이 타칠 듯한 두려움에 고개를 돌린 곳에는 비에 젖어 산발을 한 춘섬의 신복 억새가 시퍼런 낫을 들고 서 있었다. 억새는 춘섬의 더러운 뒷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악질적인 사내로 점례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그대로 진흙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인연이 오밤중에 쥐새끼처럼 어딜 쏘다니는 게야. 새 안방마님께서 내년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내게 감시를 명하셨거늘. 억수의 굵고 거친 목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낫의 서늘한 칼날이 점례의 목선을 위협하듯 스쳐 지나갔고 점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었다. 품에 안은 목함을 빼앗기지 않으려
두 팔에 힘을 꽉 주었으나 장정의 억센 힘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나무 상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쪼개져 버렸다. 쪼개진 상자 틈새로 흘러나온 것은 민씨 부인이 평소 아끼던 옥비녀와 독초가 섞인 찌꺼기가 눌러붙은 작은 닭의 조각들이었다. 점례가 춘섬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부엌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증거물들을 본 억새의 눈빛이 순간 당혹감과 살기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망할 년이 감히 뒷조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냐. 살려두었다가는 큰 화근이 되겠구나. 억새가 낯을 높이 치켜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 사이로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후원을 섬뜩하게 울리며 퍼져나갔다.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에 억새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고 점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채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울음소리는 분명 후원의 깊은 우물가 쪽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으며 뼈를 깎는 듯한 원한이 서린 목소리는 듣는 이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처절했다. 바람조차 그러버린 듯한 기이한 정적 속에서 억새는 침을 꼴깍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고 낯을 든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헛것이다. 비바람 소리일 뿐이야. 억새는 애써 두려움을 떨쳐내려 소리쳤으나 이번에는 우물뚜껑이 덜컹거리는 둔탁한 파열음이 연달아 들려오자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죄지은 자의 본능적인 공포가 억새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점례를 내팽개친 채 비명을 지르며 안채 쪽으로 도망치듯 내달렸다. 홀로 남겨진 점례는 온몸이 진흙탕에 처박힌 채 멍하니 우물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아른거리는 푸른빛의 형상을 보았으나 공포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마님 정녕 마님이십니까? 원통하고 분하여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것입니까? 점례는 피가 흐르는 멍든 무릎을 질질 끌며 우물가를 향해 다가갔고 빗물에 젖은 차가운 우물 돌벽에 이마를 대고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다. 죽어서도 편히 눈감지 못한 주인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점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춘섬의 끔찍한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안방에서 따뜻한 화로를 쬐며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를 즐기고 있던 춘섬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온 억새의 몰골을 보고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놈아 새 안방마님 납시였는데 어찌 예의도 없이 흙발로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춘섬이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억새는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우물가에서 들려온 기괴한 울음소리와 점례가 숨기고 있던 증거물에 대해 더듬거리며 보고했다. 춘섬의 화려한 미소는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불안감과 함께 점례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독한 살기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깟 귀신 소리에 겁을 먹고 다 잡은 쥐새끼를 놓쳤단 말이냐. 이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춘섬은 화로 곁에 있던 쇠꼬챙이를 집어던지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고 안방에 모여 있던 기생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춘섬은 곧바로 가솔들을 모조리 깨워 점례를 잡아들이라 명했고 한밤중의 저택은 횃불과 성난 발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점례 그년을 잡아 머리칼을 깎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노비시장에 내다 팔아버릴 것이다. 내 곁에서 알짱거리는 꼴을 단 하루도 더 볼 수가 없다. 독이 바짝 오른 춘섬의 음성은 빗소리를 뚫고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피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모두의 숨통을 조여왔다. 가솔들이 횃불을 들고 후원과 별당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점례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진흙 바닥에 뒹구는 부서진 목함 조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춘섬은 빗물에 젖은 닭이 조각과 옥비녀를 발로 짓밟으며 분노의 차이를 갈았고 점례가 도망쳤다는 사실은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에
작은 균열을 의미했다. 독한 년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지 보자꾸나. 당장 관아에 연주를 대어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그년을 잡아 대령하라. 춘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안의 장정들이 마을 밖으로 흩어졌고 춘섬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노려보며 다가올 알 수 없는 위협의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산길을 달리는 점례의 발걸음은 상처투성이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절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미처 억새가 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물, 즉 춘섬이 은밀히 독초를 구해왔던 약종상의 장부 찢어진 한 장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진흙 구덩이에 넘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점례는 한양으로 떠난 오라비를 만나 이 억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발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마님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맑은 하늘 아래 백일하에 드러내고야 말겠사옵니다. 날이 밝고 비가 그친 후 안채에 자리 잡은 춘섬은 밤사이의 소동을 숨기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안방마님의 자태를 뽐내며 아침 문안을 받았다. 가솔들은 점례의 실종을 알면서도 춘섬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거짓된 평화로 포장되어 있었다. 김대감 역시 밤새 들려온 소란에 대해 하인들을 질책했을 뿐 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더 이상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춘섬은 김대감에게 보양식을 들이밀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밤사이 도둑고양이가 들어 소란을 피웠사오니 심려치 마시옵소서라며 요염하게 거짓을 속삭였다. 그러나 춘섬의 그 완벽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밑에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듯한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환청처럼 귓가를 맴도는 우물가의 그 섬뜩한 울음소리와 부서진 목함을 짓밟았을 때 느껴졌던 기분 나쁜 감촉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화려한 비단 옷을 겹겹이 입고 있어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고 그녀가 걸어갈 때마다 뒤에서 죽은 민씨 부인의 젖은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는 것만 같은 착각에 시달렸다. 죄를 지은 자의 영혼은 서서히 공포라는 이름의 독에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고 춘섬의 화려한 궁전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춘섬의 신경쇠약은 점차 가솔들에게 화풀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눈에 띄면 무자비한 체벌을 가하여 집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국국의 간이 싱겁다며 찬모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들이붓거나 마당의 비질 소리가 거슬린다며 사내종의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그녀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다. 내 눈앞에 거슬리는 자는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주마. 매일같이 곡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는 대감마님 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흉가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집 담장 곁을 지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고개를 돌렸다.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할 때마다 김대감 댁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소문들은 사리부터 흉흉하게 퍼져나갔고 인심은 점차 돌아서고 있었다. 듣자 하니 그 집안의 본처가 첩의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우물에 빠져 죽었다지 않소. 매일 밤마다 후원에서 젖은 옷을 입은 여기가 곡을 한다. 캅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나 춘섬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은 사또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잡아들여 곤장을 치라며 입막음에 급급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부패한 자들의 발악은 오히려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분노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도망친 점례의 행방이 묘연해진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춘섬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대대적인 구판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무당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후원 쪽을 바라보며 기함하더니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며 알 수 없는 소리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여 가솔들을 더욱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아이고, 이 집의 원귀가 천장을 뚫을 기세로 서려 있네. 물에 젖은 여인이 억울하다며 매일 밤 식칼을 갈고 있으니 피바람을 피할 길이 없구나. 무당의 섬뜩한 예언에 춘섬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당의 멱살을 쥐고 당장 그 원귀를 쫓아낼 방도를 내놓으라며 악을 썼다. 무당은 굿값을 두둑이 챙기고는 붉은 부적 수십 장을 써서 집안 곳곳에 덕지덕지 붙이도록 지시했으며 커다란 작두를 대령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향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춘섬은 안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막았으나 불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깟 부적으로 내 원한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환청인지 현실인지 모를 민씨 부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춘섬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권력과 불을 모두 쥐었다고 생각했던 춘섬의 발밑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진정한 심판의 시간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을 그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양의 번화가 한 구석에서는 허름한 주막에 기거하며 민씨 부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점내에 오라비 칠성이 한 선비와 은밀히 마주 앉아 있었다. 남루한 행색의 칠성 앞에는 한양 제일의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리던 젊고 명석한 박어사가 매의 눈으로 탁자 위에 놓인 피 묻은 손수건 조각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피자국은 분명 누군가 억지로 손톱을 뽑힌 듯한 끔찍한 상흔의 결과물로 보이네. 광증에 걸려 자결한 자가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박어사의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분석에 칠성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땅에 엎드렸고 마침내 감춰졌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힐 강력한 열쇠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어사는 칠성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전해 듣고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고 그의 곁에는 남장을 한 채 한양까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점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발바닥은 다 부르트고 옷은 넉마가 되었으나 점내의 눈동자만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품속에서 꺼낸 약종상의 장부 조각은 박어사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심어주었다. 내년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한 가련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 영영 어둠 속에 묻힐 뻔하였구나. 내 반드시 그 간악한 첩년과 부패한 무리들의 죗값을 낱낱이 물어주마. 천리를 달려온 충심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고 복수의 칼날을 품은 암행어사의 발걸음이 김대감댁을 향해 무겁게 내디뎌지고 있었다. 먹구름이 짙게 깔려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밤. 김대감 댁의 부적 붙은 대문 앞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야를 예고하고 있었다. 안방에서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춘섬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허공을 허우적거렸고 방구석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핏발선 환영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춘섬이 저지른 끔찍한 업보는 그녀의 이성을 철저히 파괴하며 스스로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고 이윽고 관아의 부패한 포졸들이 아닌 진짜 심판자의 마패가 고을 어귀에 당도하고 있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민씨 부인의 원한을 풀어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서서히 그러나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했다. 조선 팔도를 떠도는 남루한 보찜 장수로 위장한 박어사와 점내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고을 전체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음산하고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길가에 마주치는 백성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누구 하나 낯선 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은 채 쫓기듯 퀭걸음으로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 날이 저기 보이는 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바로 우리 마님께서 억울하게 숨을 거두신 대감마님의 댁이옵니다. 점례는 멀리 산자락 아래
웅장하게 자리 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억눌린 분노와 슬픔에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어사는 낡은 삿간 너머로 예리한 안광을 빛내며 집 주변을 둘러싼 불길한 기운과 대문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괴한 붉은 부적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은 점내가 품속 깊이 숨겨왔던 찢어진 장부 조각에 출처인 마을 어귀의 낡은 약종상이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당기와 천국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약방 안에는 삐쩍 마른 체구의 약조아비가 불안한 눈빛으로 약재를 썰고 있었다. 박어사는 조용히 다가가 보찜을 내려놓고는 소매 속에서 구겨진 장부 조각을 꺼내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이보시오. 내 듣자 하니 이 고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귀한 독초를 은밀히 취급하는 곳이 있다 하여 찾아왔소만 이 필체가 낯익지 않으시오. 박어사의 낮고 서늘한 음성의 약조아비는 장부 조각을 쳐다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쥐고 있던 작두 손잡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약조아비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장부 조각을 감추려 했으나 박어사의 억센 소나기가 그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떼참했다.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약을 지어주었을 뿐 그 약이 안방마님을 그리 참혹하게 죽이는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약조아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춘섬의 수아인 억새가 막대한 은화를 쥐어주며 남몰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독초를 꾸준히 사들였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점내는 그 참혹한 자백을 들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춘섬이 처음부터 마님을 미치광이로 몰아세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덫을 놓았는지 확인하는 순간 피눈물이 차올랐다. 확실한 증언을 확보한 박어사는 약조아비를 관아의 감옥이 아닌 인근 산사에 은밀히 감금하여 춘섬의 무리들이 입막음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치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칠흑 같은 어둠이 고을을 집어삼키자 박어사와 점내는 검은 무복으로 갈아입고 어둠에 동화되어 대감마님 댁의 높은 담장을 향해 고양이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스산한 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대문에 붙은 부적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펄럭였고 집안에서는 간헐적으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파열음이 담장을 넘어왔다. 저 간악한 요부가 제발 저려 밤낮 없이 발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가련한 영혼을 짓밟은 자의 말로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박어사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단숨에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다. 담장 안쪽의 풍경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음산하여 마치 살아있는 지옥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참혹했다. 춘섬이 기거하는 안채 쪽에서는 독한 사약 냄새와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섬돌 아래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신음하는 어린 계집종의 모습이 달빛에 어렴풋이 비쳤다. 춘섬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반쯤 미친 사람처럼 안방문을 열어젖히고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고 있었다. 저리 가라. 내년이 죽어 귀신이 된들.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내 당장 법사를 불러 내년의 혼백을 갈기갈기 찢어밟길 터이니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으며 허상과 싸우는 그녀의 비참한 몰골은 이미 스스로가 만든 공포의 감옥에 갇혀버린 형국이었다. 안채의 소란을 뒤로한 채 박어사와 점내는 대나무 숲이 우거진 후원을 향해 숨죽여 발걸음을 옮겼고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려올 만큼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침내 빽빽한 대나무 사이로 흉흉한 기운을 내뿜는 낡고 육중한 우물이 그 끔찍한 자태를 드러내자 점내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마님 이 불충한 년이 이제야 나리를 모시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돌아왔사옵니다. 부디 이승의 미련을 마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점례가 차가운 우물 돌벽에 얼굴을 부비며 오열하자 마치 그녀의 슬픔에 화답하듯 고요하던 대나무 숲에서 돌풍이 일며 스산한 바람 소리가 여인의 흐느낌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박어사는 옷소매에서 작은 화승등을 꺼내어 불을 밝히고는 우물 주변을 빈틈없이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예리한 시선은 우물 덮개와 주변에 이끼 낀 돌틈을 하나하나 핥듯이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어사의 굳은 표정 위로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웅크려 앉아 우물 모서리에 날카로운 돌출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점례야 이리 와서 보거라. 자결하려는 자가 어찌 이리도 처절하게 돌벽에 손톱 자국을 남기고 치맛자락이 찢길 정도로 발버둥을 쳤단 말이냐. 박어사가 비추는 불빛 아래에는 누군가 강제로 밀어 넣으려 한 힘에 저항하며 필사적으로 버틴 흔적과 깊게 패인 세 줄기의 선명한 혈흔이 굳은 채로 끔찍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족이나 광증에 의한 자결이 아니라 명백하고 잔혹한 타살의 증거였으며 박어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의 무성한 잡초와 진흙바닥을 더욱 세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춘섬의 수하들이 사건 당일 서둘러 현장을 은폐하려 했으나 쏟아진 폭우로 인해 미처 지우지 못한 진실의 파편들이 흙탕물 아래 고스란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귀신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피를 흘리지도 않는 법. 이 주변 어딘가에 살인마의 다급했던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다. 박어사의 굳은 의지는 헛되지 않아 진흙탕 속에 반쯤 파묻힌 대나무 뿌리 밑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는 푸른빛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해내고야 말았다. 진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검붉은 피로 얼룩진 채 줄이 끊어져 나뒹구는 춘섬의 호박 가락지 조각과 민씨 부인이 춘섬의 소나기에서 저항하며 뜯어낸 듯한 붉은 비단 저고리의 소매 끝동이었다. 이것 보아라. 이는 안채에서 그 요부가 입고 있던 옷에 찢어진 옷감이 아니더냐. 제 아무리 교활한 여우라 할지라도 하늘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박어사는 결정적인 물증을 품에 갈무리하며 매서운 눈초리로 안채 쪽을 노려보았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맞추어져 당장이라도 관할을 뒤집어 엎을 명분과 증거가 확보된 셈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막 후원을 빠져나가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불길한 발소리와 함께 굵직한 사내의 탁한 음성이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어떤 쥐새끼들이 오밤중에 흉가에 기어들어와 목숨을 재촉하는 것이냐. 춘섬의 명령으로 매일 밤 우물가를 순찰하던 살인마. 억새가 번뜩이는 커다란 낫을 치켜들고 살기를 내뿜으며 대나무 숲 그림자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달빛에 비친 억새의 얼굴은 잔뜩 독이 올라 있었으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우물가에서 벌어진 자신의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역력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점례를 단번에 알아본 억새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낫을 혀로 핥았다. 내년이 운 좋게 도망쳤다 싶더니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었구나. 오늘 밤 이곳에서 두구의 시체를 우물에 마저 쳐넣어 주마. 억새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육중한 몸을 날려 박어사를 향해 낫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하지만 한양 제일의 무예와 지략을 겸비한 암행어사인 박어사에게 억새의 공격은 그저 둔하고 어리석은 짐승의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었다. 박어사는 몸을 유연하게 틀어 시퍼런 낫의 궤적을 가볍게 피함과 동시에 번개 같은 속도로 품에서 호신용 단검의 손잡이를 뽑아들어 억새의 손목 혈도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크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억새가 낫을 떨어뜨리며 비틀거리는 찰나 박어사는 그의 명치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엎어뜨린 뒤 무릎으로 그의 등을 짓눌러 완벽하게 제압해버렸다. 살인을 밥 먹듯 하는 무지랭이 놈아, 내 놈이 모시는 그 가증스러운 주인의 명운도 오늘 밤으로 끝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거라.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결박당한 억새는 눈앞에 사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백과 무공에 질려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서운 존재를 마주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점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다가가 엎드린 억새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피맺힌 목소리로 일갈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우리 마님을 그 깊은 우물에 빠뜨릴 때 내 놈의 손이 떨리지 않더냐. 이제 지옥의 사자가 내 놈을 데리러 왔으니 죗값을 치를 준비나 하거라. 점례의 분노 어린 눈물방울이 억새의 뺨에 툭툭 떨어졌고 기가 꺾인 억새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살려만 주신다면 춘섬이 지시한 모든 악행을 관하에서 남김없이 증언하겠다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박어사는 억새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단단히 포박하여 대나무 숲 깊은 곳에 묶어둔 뒤 점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표정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아침 고을 사또가 재판을 여는 관아의 동원 마당에서 저 추악한 요부와 썩어빠진 관리들의 민낯을 백일하에 폭로하고 천벌을 내릴 것이다. 밤새 후원을 감싸고 있던 기괴하고 음산했던 안개는 어느새 걷히고 있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민씨 부인의 영혼도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예감한 듯 더 이상의 흐느낌을 멈추고 고요히 우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김대감의 웅장한 기와집 위로 정의의 철퇴를 예고하는 차갑고도 푸른 여명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뇌물을 주고받는 썩은 내 나는 일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고을 사또는 기생을 무릎에 앉힌 채 전날 춘섬에게서 받은 커다란 은괴를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형방과 이방 등 아전들은 그 곁에서 알랑거리며 아첨을 떨기 바빴다. 김대감 댁의 새 안방마님께서 손이 참으로 크시더이다. 미치광이 본처가 죽은 것이 우리 고을 관아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 창고가 된 셈이니 이 어찌 경사가 아니겠사옵니까. 사또와 아전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동원 마당을 울리며 퍼져나갔고 억울한 백성들의 탄원 소리는 육방 관속들의 몽둥이질에 묻혀 동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관아의 외산문 밖에서는 거대한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듯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여 사또와 아전들의 비열한 웃음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둥둥둥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치는 신문고의 북소리가 이토록 크고 단호하게 울린 것은 고을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놀란 포졸들이 창을 들고 허겁지겁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빗장이 풀리고 육중한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자 그곳에는 남루한 보찜장수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푸른색 관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은 박어사가 서늘한 눈빛으로 동원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포승줄에 묶인 채 꿇어앉은 억새와 죽은 민씨 부인의 위패를 소중히 품에 안은 점례가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어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외침이 고을 관아의 기와 지붕을 뚫고 솟아올랐고 번쩍이는 마패를 높이 치켜든 박어사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마당에 있던 포졸과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기생의 치맛자락을 더듬던 사또는 너무 놀라 뒤로 낮아빠지며 사무관대가 벗겨지는 총극을 벌였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박어사는 성큼성큼 동원 대청마루로 올라가 사또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추상 같은 호통은 부패한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하늘의 벼락과도 같았다. 네 이놈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목민관이 도리어 살인마와 결탁하여 뇌물을 탐하고 무고한 생명을 짐승처럼 내버려 두었으니 오늘 그 죄를 낱낱이 물어 목을 칠 것이다. 어사 출두의 소식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억울하게 죽은 김대감 댁 안방마님의 사건이 마침내 재수사된다는 소식에 수많은 백성들이 관아 앞마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안채의 춘섬은
화장대가 엎어지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내질렀고 그녀의 완벽했던 거짓말의 성체는 단 한 번의 어사, 출두호통에 모래섬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 어사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당장 포졸들을 풀어 김대감 댁의 악독한 첩춘섬을 머리채를 끌어서라도 관아 마당으로 대령하라. 이제 거짓으로 덮여있던 우물가의 참혹한 진실을 백일하에 밝힐 시간이 도래하였다. 마침내 피바람이 몰아칠 잔혹한 진실, 게임의 무대가 압도적인 위험 속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포졸들의 거친 소나기에 머리채를 잡힌 채 관아 마당으로 질게 끌려온 춘섬의 몰골은 불과 하루 전에 화려했던 안방마님의 자태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최고급 비단 치마는 바닥에 흙먼지와 진흙에 범벅이 되어 더러운 걸레짝처럼 변해버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다. 이 이건나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리 무엄하게 구느냐. 우리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내 놈들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야. 춘섬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으나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녀의 무릎을 발로 차 거칠게 꿀려 앉혔으며 관아 앞마당을 빈틈없이 에워싼 수많은 백성들의 증오 어린 시선은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백성들의 웅성거림과 원성의 목소리가 동원마당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대청마루 중앙에 좌정하고 있는 박어사의 자태는 태산처럼 묵직하고 서슬퍼런 칼날처럼 예리했다. 푸른색 관복 위로 새겨진 흉배의 늠름한 항무늬는 그의 굽히지 않는 절개를 대변하는 듯했고 탁자 위에 놓인 마패는 부패한 고을의 어둠을 찍고 나온 태양처럼 찬란한 위엄을 내뿜고 있었다. 내 인연 춘섬아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똑똑히 보거라. 감히 하늘의 그물을 속이고 가련한 본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내년의 그 끔찍한 죄악이 영원히 묻힐 줄 알았더냐. 박어사의 우렁찬 호통이 벼락처럼 동원 마당에 내리꽂히자 춘섬은 어깨를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으나 이내 도끼 어린 눈동자를 번뜩이며 억울하다는 듯 가증스러운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어사 출도라니 당치도 않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광증에 걸려 자결하신 형님을 대신해 집안을 건사하려 애쓴 죄밖에 없사온데 어찌 이리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나이까. 춘섬은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며 주위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발악했으나 그녀의 거짓된 눈물 연기는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박어사 앞에서는 한낱 우스운 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았다. 동원 마루 아래에는 뇌물을 받고 진실을 덮어주었던 탐관오리 고을 사또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춘섬의 수족 노릇을 하던 이방과 형방 역시 얼굴이 잿빛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을 뿐이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곁눈질로 확인한 춘섬의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빨라졌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 피맛이 느껴질 지경에 이르렀다. 춘섬의 발악이 이어지던 찰나 소식을 듣고 급히 관하로 달려온 김대감이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헐떡이며 인파를 해치고 동원 앞마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대감은 평소에 위엄 넘치던 양반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버선발로 뛰쳐나온 탓에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마당에 꿇어앉은 춘섬과 결박당한 사또의 몰골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날이 대감마님 어서 저를 이 억울한 누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이 자들이 저를 죽이려 작정을 하였나이다. 춘섬이 대감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절하게 매달렸으나 박어사는 묵직한 부채를 펼쳐들며 김대감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김대감은 똑똑히 들으시오. 가문의 체면에 눈이 멀어 지엄이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저 간악한 요부의 치맛자락에
노란한 당신의 그 어리석음 또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요. 김대감은 박어사의 서리빨 같은 일갈의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함께 지난날 자신이 아내에게 가했던 차가운 외면이 뼈저린 후회가 되어 밀려들기 시작했다. 박어사는 호통을 멈추고 옆에 서 있던 역졸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온몸이 오랏줄에 묶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약조아비가 동원 마당으로 끌려나와 춘섬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저 자의 얼굴을 보아라. 내년이 매달 수화를 시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초를 사들인 장본인이 아니더냐. 박어사가 탁자 위에 던진 찢어진 장부 조각이 춘섬의 눈앞에 나풀거리며 떨어졌고 약조아비는 바닥에 머리를 메으며 춘섬이 꾸민 모든 독살 시도의 전말을 눈물로 자백하기 시작했다. 약조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 하나하나는 춘섬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마당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천한 약장수 놈이 돈에 매수되어 무고한 나를 모함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저는 저 자를 오늘 난생 처음 뵙사옵니다. 춘섬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면서까지 완강하게 부인하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극도의 공포로 인해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를 내고 있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참다 못한 분노의 야유가 터져나왔고 누군가 던진 썩은 달걀이 춘섬의 이마에 명중하며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터져내렸다. 천하의 몹쓸 요부 같으니 어서 빨리 전연의 주리를 틀어 이실직고하게 만드시오. 군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들끓어 올랐고 김대감은 춘섬의 그 악독한 본성을 뒤늦게 깨닫고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부인에 대한 죄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춘섬의 뻔뻔한 거짓말이 멈추지 않자 박어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군중의 소란을 잠재운 뒤 두 번째 증인을 대령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포졸들이 거친 발걸음으로 끌고 나온 자는 다름 아닌 간밤의 후원 우물가에서 박어사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던 살인마 억새였으며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공포와 고통으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억새를 발견한 춘섬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리며 숨을 헐떡였다. 어사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 악독한 첩년이 본처 마님을 우물에 밀어 넣으라 사주하였으며 관아의 사또와 이방에게 뇌물을 바쳐 사건을 덮은 것도 모두 전연의 짓이옵니다. 억새는 살아남기 위해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 개처럼 춘섬의 모든 악행을 동원마당에 낱낱이 폭로해버렸다. 억새의 자백이 이어질수록 사건 당일 밤에 그 참혹했던 진실이 백성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며 모두를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춘섬이 친정어머니의 유품으로 민씨 부인을 우물가로 유인한 정황저항하는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우물 덮개 위로 밀어붙였던 잔혹한 행위, 그리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부인의 손가락을 지식이며 기어이 어두운 물속으로 수장시켜버린 악마 같은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년이 우물에 떨어질 때 지르던 비명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부인께서 허우적거리실 때 저 춘섬이는 우물 뚜껑을 닫으며 미친 듯이 웃어 제꼈사옵니다. 억새의 그 소름 끼치는 증언에 군중 속에서 듣고 있던 아낙네들은 끔찍함에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고 동원마당은 순식간에 눈물과 저주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아니다.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내가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대감날이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춘섬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바닥을 기어 김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으나 분노로 이성을 잃은 김대감은 그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 천하에 찢어 죽일 요부, 년아 내년이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내 손으로 내년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내 아내의 영전 앞에 사죄할 것이다. 김대감이 피눈물을 흘리며 춘섬에게 달려들려 하자 역졸들이 간신히 그를 뜯어 말렸고 춘섬은 입가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덜덜 떨기만 했다. 하지만 박어사의 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점례를 불러들여 간밤에 대나무숲 진흙 속에서 파헤쳐낸 결정적인 물증을 군중 앞에 높이 들어 올렸다. 그것은 바로 춘섬이 사건 당일 밤입고 있었던 붉은 비단, 저고리의 소매끝동 조각과 저항하던 민씨 부인의 손톱에 긁혀 끊어져 나간 춘섬의 호박가락지 조각이었다. 이 피 묻은 비단 조각과 부서진 가락지는 분명 내년이 우물가에서 발버둥치는 부인을 밀어 넣을 때 뜯겨 나간 흔적일 터. 내년의 안방장롱을 뒤져 꺼내온 니니 찢어진 저고리와 단면을 맞추어 보아라. 박어사가 포조를 시켜 가져온 붉은 저고리를 펼치자 뜯겨나간 소매 끝동의 단면이 점례가 들고 있는 조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춘섬의 살인 행각을 못 박아 버렸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이 눈앞에 제시되자 춘섬의 핏기 없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죽은 자의 것처럼 창백해졌고 그녀의 두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음을 직감한 춘섬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괴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동원 마당에 흙을 쥐어뜯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 고상한 척하는 본처년을 내가 그 어둡고 차가운 우물 바닥에 쳐넣어 버렸단 말이다. 첩으로 들어와 평생을 천대받고 살바해야 차라리 그년을 죽이고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고자 한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란 말이냐. 춘섬의 입에서 마침내 튀어나온 끔찍한 자백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도끼서린 발악이었고 그 당당하고도 악랄한 태도의 뭇 백성들은 치를 떨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닥치거라. 이 금수만도 못한 년아. 내년에 그 썩어빠진 탐욕이 가련한 생명을 앗아가고 신성한 가문의 법도를 유린하며 급기야 관아의 기강마저 돈으로 매수하여 나라의 법을 우롱하였건을 어찌 그리 혀가 길더냐. 박어사의 분노의 찬 호통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메아리 쳤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패를 쥔 손으로 춘섬과 결박당한 사또 무리를 향해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여봐라. 저 극악무도한 살인마 춘섬의 주리를 당장 틀어 뼈를 으스러뜨리고 당장 참수하여 그 목을 성문에 효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늘의 두려움을 알게 하라. 똥내물을 받고 살인을 눈감아준 고을 사또와 아전놈들은 모조리 파직하여 옥에 가두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박어사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역졸들의 우렁찬 대답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열렬히 환호했다. 형틀에 묶여 형리들의 무자비한 줄이틀기가 시작되자 춘섬의 입에서는 짐승이 도살당할 때나 낼 법한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산산조각이나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아, 내 다리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귀신이 씌어 그랬던 것이오. 춘섬의 비명소리는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동원 마당을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만들었으나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김대감은 두 눈을 감고 피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이 끔찍한 비극 앞에 엎드려 죽은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참회했으나 이미 차가운 우물 속에서 굳어버린 아내를 되살릴 길은 없었다. 춘섬의 발악은 점차 잦아들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마지막으로 우물 속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민씨 부인의 원망 서린 눈빛이 환영처럼 맺혀 있었다. 춘섬이 처참한 몰골로 기절하여 옥사리로 끌려가고 부패한 관리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점례는 품에 안은 마님의 위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마님, 드디어 마님의 억울한 원한이 하늘에 닿아 저 악인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사옵니다. 이제 차가운 우물 바닥에서 벗어나 부디 따뜻하고 평온한 곳으로 가시옵소서. 점내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동원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서 따스한 한 줄기 햇살이 점내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살을 에이는 듯 불어오던 스산한 바람도 어느새 대서들었고 고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밤마다의 기괴한 곡소리도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다. 김대감은 맨발로 점내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뼈저리게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 눈이 멀고 귀가 먹어 그토록 맑고 어진 부인을 유부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었으니 내 어찌 죽어서 조상님들을 뵐 수 있겠느냐. 점내야 부인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네 충심을 내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마. 대감의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점내는 아무 말 없이 위패를 꽉 끌어안았고 오랜 시간 진실을 외면했던 이기적인 남편의 회한 가득한 눈물은 늦었지만 억울한 영혼을 달래줄 작은 위로가 되었다. 관아의 마당은 정의의 심판이 남긴 깊은 여운 속에서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박어사의 지혜롭고 강직한 판결을 칭송하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어사는 모든 일이 낱낱이 밝혀진 동원 마당을 굽어보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칠성 역시 동생 점내의 무사함과 정의의 승리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부패한 고을의 하늘은 오랜만에 티 없이 맑은 푸른빛을 되찾았으며 억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와 세상을 정화하는 듯한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박어사는 마패를 거두며 칠성과 점내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이들의 험난했던 진실 규명의 여정은 비로소 완전한 끝맺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억울하게 눈을 감은 민씨 부인의 영혼을 정성껏 위로하고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가문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뿐이었다. 관아의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김대감의 웅장한 저택에는 더 이상 춘섬이 뿜어내던 사치스럽고 천박한 향기가 아닌 진혼을 위한 맑고 깨끗한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김대감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고을에서 가장 큰 사찰의 승려들을 모셔와 후원의 우물가에서 민씨 부인의 넋을 기리는 성대한 천도제를 지내도록 명했다. 대나무 숲을 가득 채우는 장엄하고도 애절한 독경 소리는 우물의 깊은 심연까지 스며들어 그곳에 맺혀있던 차가운 원한의 결정들을 하나둘씩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었다. 가솔들은 모두 하얀 소복을 입고 우물가에 엎드려 진심으로 부인의 명복을 빌었고 그들의 참회 어린 눈물은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을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점내는 깨끗하게 닦인 우물 덮개 위에 부인이 평소 즐겨 입던 하얀 명주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개어 올리고 가장 맑은 물을 떠와 다소곳이 잔을 올리며 절을 올렸다. 마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사옵니다. 저승길 험하다 하오니 부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승의 모든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극락왕생하시옵소서. 점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평안의 눈물이었고 기나긴 싸움 끝에 찾아온 이 고요한 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향연기가 밤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가며 달빛과 섞이는 풍경은 억울한 원혼이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승천하는 경건한 의식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우물 안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아른거리던 푸른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마당을 비추던 차가운 달빛이 한순간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황금빛으로 변하여 우물가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으나 부인이 남기고 간 하얀 명주 옷고름이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리듯 허공을 향해 사뿐히 떠올라 춤을 추듯 흔들리다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풀린 민씨 부인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남긴 고마움의 인사였으며 그 신비롭고도 뭉클한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인 채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려 평안을 빌었다. 깊은 우물 바닥에 고여있던 죽음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곳에는 싱그러운 이끼 향과 밤이슬의 맑은 기운만이 맴돌고 있었다. 참혹한 살인과 거짓이 난무했던 김대감 댁의 비극은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마패와 한 충직한 몸종의 목숨을 건 용기로 말미암아 인과응보라는 변치 않는 하늘의 순리를 증명하며 막을 내렸다. 진실은 결코 차가운 돌덩이 아래 영원히 가라앉지 않으며 빛은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도 반드시 스며들어 추악한 거짓을 도려낸다는 진리를 고을의 모든 백성들은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피로 얼룩졌던 후원의 고우물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잊지 않겠다는 기억의 기념비가 되어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것이었다. 날이 밝으면 춘섬의 형집행과 함께 고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아물어가는 새 살이 돋아나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올 준비를 마쳤다. 날이 밝기 무섭게 고을 성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통쾌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형장 한가운데에는 전날의 끔찍한 형벌로 인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춘섬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꿇어앉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이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내년이 지은 죗값을 이제야 목숨으로 치르는구나. 백성들이 던지는 돌팔매와 썩은 채소들이 춘섬의 피투성이 얼굴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으나 그녀는 이미 초점을 잃은 두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요부의 최후는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참혹하고도 쓸쓸한 비극 그 자체였다. 망나니의 칼춤이 허공을 가르며 섬뜩한 쇳소리를 내뿜자 춘섬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식은땀은 이내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었다. 춘섬의 입에서 짐승 같은 단마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찰나. 번쩍이는 칼날이 가차없이 그녀의 목을 내리쳤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형장의 메마른 흙먼지를 적셨다. 보아라,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법. 저 악독한 요부의 목을 성문에 매달아 만백성이 인과응보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라. 형집행관의 우렁찬 호령과 함께 춘섬의 수급이 장대에 높이 매달리자 백성들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함성을 내지르며 악의 종말을 열렬히 환호했다. 가문을 차지하려던 그녀의 부질없는 야망은 한 줌의 재처럼 허무하게 흩어졌다. 같은 시각 관아의 마당에서는 뇌물을 받고 진실을 덮어주었던 고을 사또와 아전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엮여 한양으로 압송될 준비를 마쳤다. 죄인들을 실은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동안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길가로 몰려나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오물을 집어 던졌. 내 피 같은 곡식을 수탈해 가더니 꼴 좋구나.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거라. 그 살벌한 저주 속에서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었고 그들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고을을 무겁게 짓누르던 부패의 장막이 걷히고 맑고 청명한 하늘이 오랜만에 백성들의 머리 위로 펼쳐졌다. 모든 심판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마친 박어사는 다시 소박한 보찜장수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마을 어귀에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김대감과 점례 그리고 칠성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어사의 하의와 같은 은혜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날이 이 은혜는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도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부디 먼 길 평안히 가시옵소서.
점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어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내 충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이룬 일이다. 이제 과거의 끔찍한 악몽은 훌훌 털어버리고 너의 오라비와 함께 새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거라. 박어사의 당당한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어사가 떠난 후 김대감의 웅장한 기와집은 예전에 화려했던 거칠애를 모두 벗어던지고 깊은 정적과 엄숙한 참회의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김대감은 춘섬이 머물던 안채의 화려한 병풍과 비단 금침들을 모조리 마당으로 끌어내어 불태우라 명했고, 치솟는 불길 속에서 요부의 더러운 흔적들은 시커먼 연기가 되어 하늘로 갔나 사라졌다. 이 집안에 깃든 모든 아군과 탐욕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태워버려라. 두 번 다시는 이 신성한 가문이 사악한 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대감의 단호한 명령에 가솔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고, 부적과 주술로 얼룩졌던 담벼락도 원래의 깨끗한 흙빛을 되찾으며 집안은 서서히 정갈한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김대감은 안방으로 점례와 그녀의 오라비 칠성을 조용히 불러들여 묵직한 나무 상자를 내어 밀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에서 점례의 노비 문서와 빛바랜 호패를 꺼내어 화로의 붉은 숯불 위로 주저없이 던져 넣었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제 문서를 태우시는 것이옵니까? 점례가 소스라치게 놀라 만류하려 했으나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다정하고도 굳건하게 맞잡았다. 너는 내 죽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진실을 밝혀준 이 집안의 은인이다. 내 어찌 너를 평생 종으로 부릴 수 있겠느냐. 오늘부로 너와 내 오라비는 면천되어 평민의 신분을 얻었으니 더 이상 굽신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노비 문서가 붉은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점례는 억눌러왔던 설움과 감격이 북받쳐 올라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평생을 천대받는 종년으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녀의 작은 어깨는 하염없이 들썩였다. 김대감은 나무 상자 안에 가득 담긴 귀한 은정자와 기름진 논밭의 문서들을 점례의 품에 안겨주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재물로 너희 남매가 머물 번듯한 기와집을 사고 땅을 일구어 부족함 없이 살거라. 이것은 내 아내가 너희 충심에 내리는 마지막 선물이니 결코 사양하지 말아라. 그 따뜻한 은혜 앞에 칠성 역시 눈물을 쏟으며 100번 1000번 절을 올렸고 그들의 험난했던 삶에 마침내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점례 남매가 대감마님 댁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기로 한 날 아침, 점례는 보찜을 메고 마지막으로 후원의 고우물 앞을 찾았다. 한때 끔찍한 핏빛 비극이 벌어졌던 그 흉흉했던 우물 주변은 대감이 명하여 심은 하얀 옥자마와 국화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답고 성스러운 추모의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차가웠던 우물 덮개 위에는 부인의 넋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들은 맑은 향기를 내뿜으며 깊은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마님 점례는 이제 마님의 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러 가옵니다. 마님께서 주신 이 크나큰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아갈 터이니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점례가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이자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우물가의 맑은 공기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온화하고 포근한 바람 한 점이 점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우물 옆에 피어난 눈부시게 하얀 옥자마 한 송이가 가볍게 흔들리며 마치 환하게 웃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래 너는 이제 훌훌 털고 행복해지거라. 환청처럼 귓가에 맴도는 부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점내는 참았던 눈물을 훔쳐내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죽은 자의 원한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승의 남은 자에 대한 따뜻한 축복만이 남은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우물이 아닌 영원한 평온과 안식의 샘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점내와 칠성은 김대감이 내어준 제물로 고을 남쪽의 볕이 잘 들고 토지가 비옥한 마을에 넓은 기와집을 짓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칠성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논밭을 개간하고 소를 키우며 농사를 크게 지었고 점내는 그동안 대감마님 댁에서 갈고 닦은 음식 솜씨로 묵을 쑤어 장터에 내다 팔며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다. 오라버니 우리 밭에 핀 참외꽃이 이리도 어여쁘니 올가을에는 수확이 아주 풍성할 것 같사옵니다. 점내가 땀방울을 닦아내며 환하게 웃자 칠성은 동생의 그 맑고 평온한 미소에 덩달아 껄껄 웃으며 쟁기질에 힘을 주었다. 끔찍했던 흉가의 몸종 시절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해졌고 남매의 집에는 매일같이 구수한 밥냄새와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혼자가 된 김대감은 과거에 오만하고 차가웠던 양반의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영전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선행에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다. 대감은 곳간을 활짝 열어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쌀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병들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 집안의 빈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그를 가르쳤다. 내 재물은 이승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이것을 나누어 병든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길임을 내 이제야 깨달았느니라. 대감의 진심 어린 참회와 자비로운 행보는 고을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서서히 열게 만들었고 한때 귀신이 끓는 흉가라 손가락질 받던 그의 대저택은 이내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비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추나추동의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고을을 뒤흔들었던 참혹한 살인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야담이 되어갔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산천의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는 눈부신 봄날, 점내의 넓은 기와집 마당에서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동네에서 심성이 가장 올곧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듬직한 청년과 점내가 백년가약을 맺고 마침내 첫 아이의 100일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잔치상을 크게 벌인 것이었다. 자자 음식은 넉넉하게 장만하였으니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드시지요. 오늘 같은 좋은 날 우리 집에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점내는 화사한 다홍치마를 입고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김대감이 가솔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점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대감을 맞이하였고 대감은 점내의 품에 안긴 포동포동하고 눈망울이 맑은 아기를 보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허허, 이 아이의 눈매가 내 그 강직하고 맑은 눈을 쏙 빼닮았구나. 앞으로 이 아이는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헨는 훌륭한 대장부로 자라날 것이 틀림없다. 대감이 아이의 작은 손에 귀하는 가락지를 쥐어주며 축복의 말을 건네자 점내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다. 과거에 끔찍했던 악연은 씻겨 내려가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정과 깊은 신뢰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 평상에 둘러앉은 그들은 잘 익은 고기와 향긋한 나물 반찬, 그리고 맑은 동동주를 나누어 마시며 지난날의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평온을 만끽했다. 대감은 점내가 정성껏 빚은 만두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은 하객들을 챙기며 너스레를 떠는 등 평범하고도 소박한 사람 사는 냄새가 온 마당을 가득 채웠다. 대감마님 일이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제 마음이 한결 놓이옵니다.
앞으로도 만수무강하시어 저희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봐 주시옵소서. 점례의 진심 어린 바람의 대감은 말없이 동동주 한 사발을 시원하게 비우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얼굴 위로 부서지는 봄날의 햇살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늘의 잣대가 존재하며 그것은 선과 악의 무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아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인과응보의 섭리이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끔찍한 죄를 짓고도 거짓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간악한 첩춘섬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스스로 앞당겨 짐승만도 못한 최후를 맞이했고 가문의 위신에 집착하여 진실을 외면했던 김대감은 뼈저린 후회 속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했다. 반면 아무런 힘도 없는 비천한 몸종의 신분이었으나 억울한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친 점례의 그 꺾이지 않는 용기와 충심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을 끌어올린 가장 위대한 무기였다. 이 기이하고도 처절했던 사건은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는 교훈이 되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통해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전해 내려갔다. 아가야, 아무리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진실을 쳐넣어 돌로 덮어둔다 한들 하늘의 눈은 반드시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법이란다.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였고 거짓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독버섯처럼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가슴 깊이 새겼다. 점례의 용기 있는 헌신은 단순한 충노의 이야기를 넘어 진실과 정의는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인간 세상의 가장 아름답고도 엄숙한 진리로 승화되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점례의 집마당을 따스하게 물들일 무렵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안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점례는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남편과 함께 대문 밖을 내다보며 멀어져가는 김대감의 수레바퀴 소리를 오래도록 배웅했다. 고요한 마을 어기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너머로 부는 저녁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았으며 들판에 핀 수많은 들꽃들은 다가올 평화로운 내일을 약속하듯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에 피눈물 났던 비극은 이제 온전히 아물어 튼튼한 새 살이 되었고 이승에 남은 자들은 억울하게 떠난 이의 몫까지 더하여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참이었다.